자, 글자를 키워봤습니다. 32쪽을 보시죠. 이제 32쪽. 업무의 지역적 범위거든요. 개공의 종별에 따른 업무의 지역적 범위인데, 요거는 가볍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제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해만 해두시는데, 현재 개공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인인계사인 개공과 법인인계업공사예요. 이들은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업무지역은 어디다? 전국이에요. 그래서 공인인계사인 개공이나 법인인 개공은 사무소를 어디다 두든지와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만 제한을 받고 있어요. 중개인은 정식 명칭이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업공사예요. 이자인데 중개인은 자신의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 도의 관할구역을 업무지로 하고 이 안에 있는 물건에 한하여 중개행위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중개인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그럼 이분의 업무 지역은 어디란 얘기예요? 서구가 아니고 인천광역시죠. 김포시에 뒀다. 그럼 경기도가 업무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천 시내에 있는 물건만 딱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무소 시도가 업무 지역이다. 자, 그러면 이 중개인이 지금 현재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오늘 정보망까지 나갈 건데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 있죠. 공개가 된 물건은 업무지역 외의 것이라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구에 계신 중개인이 만약에 서울시 물건을 의뢰받았다. 그럼 중개 못하죠? 못합니다. 근데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그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은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그럼 이제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면 즉시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OX. X요.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다. 얘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개인이 소공을 고용했습니다. 그럼 소공사의 업무지역도 중개인의 업무지역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역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 주고, 자, 그러면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다.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중개상물 5가지가 있잖아요. 토지, 건물, 입관공이 있는데 여기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은 인천 시내에 있는 물건이라면 이게 임목이 됐던 광업재단이 됐던 모두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세요. 이게 바로 업무의 지역적 범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겸업으로 들어가죠. 자, 이제 겸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겸업이 이게 시트가 안 옮겨졌구나. 32페이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겸업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중기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겸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사무소로 놓고 슈퍼마켓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겸업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요거하고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중소속을 공부한 적 있죠? 이중소속은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게 이중소속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중소속은 전면 금지했죠? 근데 겸업은 다릅니다. 그래서 자, 그럼 겸업에 대한 태도로서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중개인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우리 중개인입니다. 이들은 개인이죠. 법인이 아닌 개공입니다. 그럼 이들의 업무지역 제한에 대해선 겸업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은 능력이 닿으면 얼마든지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경공매 업무는 허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경공매 업무는 중개인은 못합니다. 근데 법인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인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계업공사는 사실상 토탈 몇 가지만 가능하다? 7개. 토탈 7가지죠. 그러니까 중개업 외에 6가지만 더 가능합니다. 법인은. 그래서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겸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법인은 겸업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토탈 7가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겸업의 범위가 누가 훨씬 더 넓다? 개인이 훨씬 더 넓어요. 왜 그랬을까? 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더 많다라고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거꾸로예요. 개인이기 때문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물을 보면 그냥 느낌이 딱 온다. 우리 개인은 실물을 봤을 때 직원 한두 명 고용해서 업무하고 있죠. 그러니까 겸업 제한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겸업 제한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근데 법인은 직원을 수십 명 고용해갖고 대형화되어 있는데 업무의 제한을 안 했다? 그러면 중기업은 부수적으로 하고 아주 이상한 것만 자꾸 하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명심할 게 그겁니다. 시험에서 만약에 공인인계상 개공이나 중개인은 요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냈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내면 이 지문은 일단 O다 X다. 일단 O예요. 아셨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내면 일단 맞는 지문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시험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참고. 그럼 개인이 겸업 제한이 없지만 특별히 제한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는 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 이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지행위의 첫 번째 금지행위가 뭐냐면 매매업이에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우리 못해요. 이건 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경공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공무원인 신분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인 신분을 가지신 분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영리행위 종사가 금지돼 있어요. 그럼 중개사무소로 놓고 공무원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공무원인 부분은 중개사무소 못 열어놔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고 해석상 내재적 한계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내재적 한계가 뭐냐? 이게 바로 그 등록증에 자격증에 양도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은 안 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중개사무소로 A가 열었거든요. 열었는데 본인은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출근해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겸업은 안 돼요. 왜 그런지 짐작되시죠? A가 사무소 열었는데 본인은 회사에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업무를 소속이나 중개보조나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개공은 주간의 회사에 상근지로 출근하는 것은 안 된다.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겸업은 안 된다. 등록증 대여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데 이제 회사에 나가시더라도 주간에 나가는 게 아니고 야간에만 나간다. 이때는 상관 없을 것이다. 맞죠? 대신 조건이 잠이 없어야지. 그리고 주간에 나가는데 오전에만 출근하고 오후엔 다 쉰다. 그럼 열어놓을 수 있겠죠? 일주일 내내 나가는 게 아니고 이틀만 나가고 5일은 다 쉰다. 그럼 열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개공이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겸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회사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문방구를 한다, 슈퍼마켓을 한다, 또는 반찬집을 한다.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요거 주간에 상근적으로 나가시는 건 일단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시험에 물어볼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겸업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문제는 법인이에요. 중개법인의 겸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법인의 겸업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법인인개업공사는 토탈 7가지만 가능하다고 그랬고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가 더 가능하죠. 자, 그 6가지 업무를 우리는 소위 법인의 겸업이라고 부른다. 이게. 자, 그럼 중개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뭘 더 할 수 있느냐? 먼저 상가 및 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관리 대행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신 월세 징수하고 관리비 징수하고 청소 붙이고 경비 붙이는 거예요. 이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원룸 관리 대행 많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관리 대행 가능하니 농업용 창고 시설의 관리 대행을 하는 거예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메모 다 돼 있죠 지금. 다음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 권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이제 부동산 컨설팅인데 이용, 개발, 거래 권한 상담까지 가나요? 그러면 법인의 임원이 증권 투자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증권 투자 컨설팅 하는 거예요. 돼간다? 안 되겠죠. 부동산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 또 포크랜드를 갖고 직접 이거 땅을 들러 없습니다. 개발업을 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역시 안 된다. 컨설팅까지만 가능하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다음 세 번째로 기업 공인인증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 공인인증서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전문용어로 중기업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시중에서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제일 많은 게 뭐라겠어요? 커피집이에요, 통닭집이에요? 커피가 더 많다면요. 그러니까 커피집, 통닭집 이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 릴리스라든가 부동산 서브 이런 데들이 이제 중기업 프랜차이즈인데, 그러면 중기업에 대한 경영기법, 경영정보제공이니까 중기업 경영 컨설팅이에요, 이게. 그럼 상대방이 누구여야 돼요? 개공이어야 됩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건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개공이란 말과 공인중개사란 말을 완전히 분리해 쓰고 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 경영 컨설팅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개공 대상이어야 된다. 이거를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럼 법인의 업무 중에 상대방을 유일하게 딱 지정한 게 이거예요. 이건 개공 대상이어야 된다. 근데 부동산 상담은 공인중개사 대상으로도 할 수 있죠. 일반인 대상으로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주택 및 역시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이거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인이 건축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대신 분양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 대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부연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불수되는 용역입니다. 이게 이사업체나 도배업체죠. 이거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죠. 소개까지만 돼요. 주거 이전에 부수는 용역의 알선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접 소개까지만 가능하지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점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할 부분이 있죠. 그 옆에 전부 다 써 있거든요. 이건데 이것도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음자 따서 우리가 암기하는데 이건 관상차분 경이로 암기표가 돼 있어요. 관상차분 경이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데, 관상, 차분, 경이. 제 관상이 차분해 보여서 경이롭다. 이렇게 하는데 관상, 차분, 경이. 관리대행 상담 프랜차이즈, 분양대행, 경공매 알선 대리,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지금 대행자 들어갔죠? 대행자 들어가는 게 두 가지예요. 관리대행과 분양대행이다. 이건 주상만 된다. 주상. 그럼 토지 분양대행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행자가 들어갔잖아요. 뭐만 된다? 주상.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상담이 나왔죠. 반드시 부동산이 나와야 돼요. 이게 키워드 연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수란 수업도 본격적으로 키워드 연습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상담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부동산. 그 다음에 중기업 경영이 나왔죠. 그럼 상대방이 누구야 된다? 개공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나왔죠.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알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겸업, 매회 출제합니다. 꼭 이해해 두시는데 꼭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해야 되고, 여기서 가끔 실수해요. 여러분들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사항도 같이 기억하는데, 그럼 이 6가지 업무, 이 겸업 있죠. 이 6가지 업무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인인증사인 개공이거든요. 공인인증사인 개공은 이거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중개인이에요. 중개인께서는 뭐만 안 된다? 경공매만 안 돼요. 맞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모든 개공은 부동산에 대한 이용개발 거래상담 할 수 있다. OX, O. 할 수 있죠. 모든 개공은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할 수 있다. 맞아요?
여기서는 특수법인은 빠지겠죠. 그럼 특수법인은 이 업무 한 가지도 수행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특수법인은 부수적으로 중개업만 허용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특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특수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개업공사는 부동산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알아보셨죠, 이제?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 6가지 업무는 원칙적으로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6가지 업무에 대한 보수는 중개 보수 규정이 원칙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작년에 이걸 바로 물어봤는데 요 부분 내가 뒤에 써놨나? 아, 거기 있네. 거기 돋보기 표시 있죠? 돋보기 표시에 법인의 겸업 업무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단 공매 있죠, 공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취득계약서는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게 최근에 판례였어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작년에 이거 바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나온 판례였는데 작년 시험에서 바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공매 부동산이에요. 공매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였어요. 공매 부동산 이거 몇 개 소개해 주고요. 몇 개는 낙찰을 받고 몇 개는 낙찰을 못 받았거든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죠. 그래가지고 손님한테 공매 부동산을 소개를 쭉 한 거야. 그래갖고 이물건 이거 입찰 들어가라. 그래갖고 이제 몇 개를 손님이 받았어. 근데 몇 개는 못 받았어요. 근데 보수를 그때 실사건이 1억 5천인가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았죠. 1억 5천인가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 너무 많이 받았다 해갖고 손님이 본전 생각난 거지. 그래갖고 반환 청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공매 부동산에 대한 취득계약서는 중개와 다를 바가 없으니 중개 보수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돌려줘라. 이렇게 판단 나갔어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중개법인의 겸업 위반은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인의 겸업 위반은 뭐다? 임치로 기억합니다. 임치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기 돼요. 임치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겸업 위반은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묻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는데 이제 경공매 알선대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하고 내려갑니다. 그 밑에 써 있는데 우리는 경매부동산, 공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매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는 공개 매각의 준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공매를 하고 있죠. 뭐 세관, 지자체, 은행, 기업체,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데서 공매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공부하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여기서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다. 온비드를 통하여 현재 하고 있어요. 전자입찰,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전자입찰만 허용합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자산관리공사는 특수법인이 아니에요. 특수법인이죠. 자, 그러면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이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해 준다. 권리분석은 그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 낙찰 받았을 때 내가 떠안을 권리가 뭐냐 이걸 분석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의 알선은 이거 경제적 가치 등을 수익 분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취득의 알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실공히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럼 대리는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겠죠. 이게 대리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경공매 업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변호사 가능하고 법무사 가능하고요. 우리 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업무는 변호사 업무였어요. 그랬다가 변호사들이 이제 팽개치니까 우리 법무사하고 개공한테 허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부동산이 지금 경매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한다. 그럼 이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하래요.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순환 때 마지막 4월달 마지막 주가 될 건데
공인중개사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4월달 마지막 주에 공부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경매 대리업 수행을 위한 대리인 등록 규칙 요 내용을 공부할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기억할 건 뭐냐면 자 그래서 경매 대상,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결산,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는데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라고 그랬죠.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이거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 취득 결산, 공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경매 대리업, 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등록부터 해야 된다. 근데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있다. 단 이 업무를 우리 중개인은 단 한 가지도 수행할 수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치사하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왜 X? X죠. 공매는 등록할 일이 없죠. 경매 부동산. 그러니까 이 정도 치사하게 내지는 않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연습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 법원에 등록이란 말이 나왔죠. 그럼 앞으로 가갖고 뭐만 나와야 된다? 경매만 나와야 돼요. 경매만 나왔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대리만 나와야 돼요. 대리만.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과 취득 결산 그냥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등록이 나왔다. 경매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매만 나왔다면 뒤에 뭐만 나와야 된다? 대리만 나와야 돼요. 권리 분석 취득 결산이 들어가면 이것도 틀렸어요. 법원에 등록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해 주십니다. 겸업이었습니다. 매번 출제하니까 이번에 출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을 작년에 종합문제 형식으로 두 문제만 딱 내고 말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꼼꼼히 각자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챙겨놔야 됩니다. 자, 이제 고용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고용인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매회 출제입니다. 그럼 고용인은 지금 현재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갖고 소속공인사와 중개보조원이 있더라. 그럼 용어의 정의 떠올려 봅니다. 우리 소속공사라 하면 말 그대로 가자고 그랬죠.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공인중개사란 말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기억나요? 그래갖고 요거 엄청 잘못 나오려 했습니다.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예요. 그럼 소공의 종류는 다시 두 가지가 있죠. 그야말로 직원인 소공이 있고 또 하나는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어요.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가 소공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예요. 중개보조원은 출발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 출발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게 소속돼요. 단순원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 중개 업무에 대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고용인. 고용이라고 불러요. 이들을. 자, 그러면 고용함에 있어 인원수 제한 없겠죠? 전혀 고용치 않아도 되고 수십 명을 고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엔 인원수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 규정은 다 삭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을 고용했다. 그럼 고용신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주타겟인데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엄청 잘 묻습니다. 그럼 고용신고는 고용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가치기 신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교육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소공사는 어떤 교육 받아야 되고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 그러니까 교육제도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데 실무교육은 지금 4일 가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집합교육할 때 4일 받는다고 그랬고 직무교육은 반나절이에요. 그래갖고 직업윤리를 내용을 해서 반나절 가서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은 현재 협회에서 교육비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럼 실무교육 대상 있죠? 다 나왔거든요. 실무교육 대상 다 나왔어요.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받아야 되죠. 법인은 누가 받아야 된다? 임원, 사원 전체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실무교육.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 소공사예요. 소공사는 실무교육 받는다.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소공사로서 재직하다가 그만뒀어요. 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그만뒀어요. 1년 내 다시 소공으로 간다. 1년 내 다시 중개보조로 간다. 이때는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1년 내라면. 자, 그들이 이제 교육을 받도록 한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등록과정에 신고 들어가야 돼요. 이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그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되고 있어요. 인터넷 어디 가서 하냐면요. 우리 정부 24시 있죠? 이 사이트 있다는 거 알죠? 정부 24시에서 인터넷으로 고용신고, 종료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두시고, 이거 전자문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해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소공은 인장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공부하는데 소공은 인장 등록 대상이에요. 그럼 소공은 모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럼 중개보조는 등록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요. 소공이 사용할 인장 있죠? 등록할 수도 있어요. 같이. 그럼 이때 등록 하나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 함께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용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 등록관청에서는 우리 소공사 고용신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격발급 시도의사에게 직접 자격발급 됐는가 확인 요청해요. 그럼 자격증 사본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직접 확인 요청하니까. 그 다음에 결격 여부 신원조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원조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교육 수료 여부도 모두 확인하게 돼 있어요. 다 직접.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네요. 고용신고 들어갈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왜? 직접 다 확인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격발급 시도사가 확인 요청하고요. 결격 여부 신원조회 들어가고 나아가서 교육 수료부터 직접 다 확인해요. 이게 다만 소공사나 보조원의 국적이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은 신원조회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직접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라든가 공증받은 진술서로서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라든가 또는 아포스티 확인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낸다. 외국인만. 그래서 명심하세요.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은 결격 미해당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고용관계 종료됐어요. 그들이 그만뒀거나 해고를 했습니다. 그럼 신고 들어가야 돼요. 며칠 내? 10일 내에 들어가요. 10일 내에 신고 들어간다. 10일이 세 번째 등장했어요. 우리 협회 통보 있었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며칠? 10일. 10일 내에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며칠? 10일이죠. 10일이에요. 이게 그럼 고용신고는 언제까지예요?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고 종료신고는 10일. 그들이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내에 해야 된다. 그러면 요게 신고 위반이거든요. 신고 위반은 백과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백과가 아니에요. 업무정지입니다. 그 밖에 입법 위반이 적용돼 갖고 이건 업무정지 나가요. 원래 이거 고용신고제도가 있잖아요.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시켰어요. 부활을 시키면서 과태를 뒀어야 되는데 안 두는 바람에 되게 세게 맞아버려요. 고용신고 안 했다 걸렸잖아요. 그럼 이거 업무정지 먹습니다. 한 달. 종료신고 안 해도 이거는 한 달 업무정지 먹어요. 싹싹 빌면 감해준다. 15일 때리고 기타 500 잘 사다 주면 그죠? 안 사다 주면 한 달 반 때려버려요. 예, 그래서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제일 잘못 씁니다.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따져봤고요. 실무적으로 이게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잘 안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4대 보험 때문에. 그죠?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체크는 하고 있는데 아직 부과는 안 하고 있어요.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른 사업자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부과는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고용신고는 다 들어가고 있어요.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신고였죠. 신고니까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협회는요, 중개업 종사자 명단 모두 갖고 있습니다. 우리 등록 들어가면 통보해 주죠. 고용신고, 종료신고 했잖아요. 다 통보해 줘요. 그러니까 중개업의 종사자 명단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고용인 비교가 나오는데, 요거 일순환 하신 분은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이건 넘어갑니다. 이들의 공통점. 인원수 제한 없다고 그랬죠. 결격자 고용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 둘 다 이중소속하면 안 되죠. 결격에 해당한 자를 고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이중소속 금지고, 이 둘 다 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신고, 종료신고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둘 다 금지행위 있죠. 금지행위.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 금지행위도 적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둘 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있죠. 준수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개공 등이 나오는 표현이 5번이 나오는데 그 5번은 다 공통이죠. 이중소속 금지, 결격 규정, 그 다음에 금지행위 규정, 비밀 준수 규정, 사고 예방 교육,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있거든요. 사고 예방 교육에서도 등이 나와요. 그래서 5번이 이거예요. 일단 참고하시고, 그럼 둘의 차이. 그럼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용어의 정의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고 그랬는데, 우리 소공은 중개 업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중개 업무라는 게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이 있고, 근데 중개 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요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하게 돼 있고, 보조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소공은 중개행위를 했다. 그러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어요. 이게. 근데 보조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나아가 소공은 이거 소공되기 전에 미리 교육받고 와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교육? 실무교육. 그다음에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그다음에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수교육은 뭐냐면 법이나 제도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럼 이걸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연수교육인데, 소공은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가 바뀐 것을 교육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연수교육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보조는 그럴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교재에 쭉 써 있고,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들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개공의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개공의 책임인데, 우리 법 15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예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이 본다라는 얘기는 간주하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면 업무상 행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대단히 넓게 해석하더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업무상 행위로 갑니다. 이게. 그러면 손님하고 우리 소공이 상담을 하다가 손님이 아주 계속 건듭니다. 소공을 열받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공이 꼭지가 돌았어. 그래갖고 손님을 중개사무소 취업했어요. 그럼 이거 업무상해로 볼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패더라도 끌고 나가서 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상해에 대해서는 개공이 책임을 짓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짚어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우리 병이 중개사무소, 가배사무소를 찾아왔어요. 이때 소공사 을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구하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뢰받은 토지가 있어갖고 우리 개공갑은 손님하고 골프 치러 나가고 안 계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을이 병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정보를 불핑하는데, 이 토지에는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 제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숨긴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병이 재산상의 손해 3천만 원을 입었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가지고 둘의 책임을 따져보자고 해요. 자, 법상 책임은 항상 3가지로 나눠집니다. 민사, 행정, 형사 책임이 있는데, 민사 책임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고, 행정 책임이라는 것은 이 소공은 자격증이 있죠. 그러니까 자격에 대하여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겠는가 문제고, 형사 책임은 당연히 징역 벌금을 과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순환하신 분이 많으신데,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거든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부러 거짓말할 손에 입혔으니
소공, 손해배상 책임 있죠. 당연한 얘기고. 다음에 거짓말했죠. 그럼 이건 금지행위 중에 하나예요. 소공이 금지행위 했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를 당할 수 있어요. 자격 정지고. 그다음에 형사 책임은 징역 벌금을 때릴 수 있겠냐는 문제였는데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예요. 1-1로 처벌합니다. 그렇게. 그럼 이게 소공의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개공의 책임. 골프 치러 가고 안개 샀습니다. 그러면 이자의 행위를 개공으로 지금 간주했는데 그래서 개공은 책임을 집니다. 그럼 원래 법은요, 자기 책임주의예요.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짐을 대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고용한 자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그럼 타인을 고용한 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법상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근거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 이게 15조 2항이라고 그랬죠. 요 15조 2항에 의해서 민사와 행정 책임을 개공은 부담을 합니다. 15조 2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공이 거짓말하는 행위를 개공행위로 간주한 겁니다. 그러면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직접 손해 입힌 걸로 간주합니다. 근데 이자에게는 과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해요. 무조건 책임을 지게 돼 있고, 그럼 개공이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 직접 행위자는 손해배상 책임 소공은 면하느냐? 면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둘 다 같이 책임지겠죠. 그럼 이 둘은 연대하여 책임을 져요. 그럼 연대란 말은 연대보증이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보증인이 똑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연대란 말은 그 얘기예요. 요 3천만 원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병은 을에게 청구하면서 동시에 갑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럼 얘는 6천만 원 배상 받는 거죠? 3천 받는 거죠?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누구 한 사람 갚아버린 끝이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소공한테는 청구 안 하고 갑한테만 청구한다든가 갑한테는 청구 안 하고 소공한테만 한다든가 동시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 한다? 연대책임. 연대책임인데 다만 이 연대가 부진정 연대책임일 뿐이에요. 연대부증 같은 것은 진정연대라고 그러고요. 법이 특별히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연대관계를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부진정 연대라 불러요. 그래서 부진정 연대라고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져요. 무조건. 자, 그다음 이제 행정 책임인데 개공이 거짓말한 걸로 간주해요. 그럼 개공이 금지행위한 거예요. 그럼 개공이 금지행위해 버리면 개공은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고 또는 업무정지 사유예요. 임취사유는 모두가 업정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공은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형사책임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우리 법 50조에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소공이나 보조원이 업무 상행하다가 징역벌금 위반을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 이것도? 환장하겠네. 양벌 규정이 그거였다고 그랬잖아요.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임원사원이 중개업무 수행하다가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를 해버리면 이들은 징역벌금을 처벌하는데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한다고 그랬어요. 이 개공은 뭘로? 그 위반행위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벌금을 면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요. 이게 양벌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벌 규정이 적용돼서 소공이 1-1에 해당하는 행위였죠. 그럼 개공은 벌금이에요. 얼마?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아, 그래갖고 그랬잖아요. 이게 형사재판 열려가지고 소공이 만약에 400만 원 벌금이 선고됐다. 그럼 개공도 똑같이 400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겠어요. 그리고 서로 소공은 400만 원 받으면 이건 결격이라고 그랬고 개공은 400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격이 아니다.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은 얼마 이하의 벌금?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막중하죠 지금. 해서 결론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에는 개공이 다 뒤집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만약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업무하다가 의뢰인에 손입혔다. 이 책임 절대 개공은 못 면해요. 못 면합니다. 책임지게 돼 있고 여기 행정책임이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엄격한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 개공은 직접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또는 업무정지 먹을 수 있고요. 나아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징역형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벌금만 가능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요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35쪽에 판례는 1번 판례는 이미 했어요.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형 선고받았더라도 이는 결격이 아니다. 요거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판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므로 또 쉬어야 되죠? 예, 잠깐 쉬었다가 인장 등록서부터 나가겠습니다.